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틀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두 번째 강의로 인도 불교의 연구 자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인도 불교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인도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토대를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 자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이런 여러 자료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 그러니까 이제 불전 자료에 대한 말씀만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현재 전 세계의 불교권을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북방 대승 불교권과 그 다음에 을 첫째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같은 이제 그런 과거에는 이제 소승 불교권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폄하하고 폄하시키는 그리고 이제 모독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소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남방상자부의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방상자부. 그래서 이 남방상자부의 불교권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방에 있는 이제 1959년 중공군이 침략함으로써 지금은 중국 국토가 됐지만은 티베트에 이제 불교가 있는데 티베트 불교죠. 그래서 이 세 군데 불교권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 군데 불교권에서 물론 이 경우 말고도 여기 말고도 요새는 뭐 유럽이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데도 이 최근에 한 10몇 년 전부터 불교의 세력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논의라고 하고요. 일단 전통적인 불교권으로 이 북방 대승 불교권과 그다음에 남방 상자부 불교권과 그다음에 티베트의 불교권 이렇게 셋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군데의 불교권에서 각각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는 그런 대장경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경을. 그래서 이런 대장경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도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3대 장경, 3대 대장경이 이 인도 불교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문 번역된 대장경, 한역 대장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역 대장경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한역 대장경 중에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판각된 목판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한역 대장경이, 그러니까 송나라 때든지 아니면 명나라 때, 원나라 때, 이제 여러 번 만들어지긴 했지만 모두 다 전란 중에 소실이 돼버리고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고려 대장경이죠. 고려 대장경. 이 8만 대장경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대장경 목판이죠. 그래서 수년 전에 아마 이 한역 대장경, 8만 대장경을 유엔에서 국제 문화유산에 이제으로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물이다라고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 한역 대장경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역된 대장경, 그러니까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얻기까지는 한 1000년의 정도에 걸친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세력 기원 후 한 67년경, 인도 스님인 가선마 등, 그다음 축법론, 이런 이 두 분이 42장경을 이제 함께 번역을 하면서 처음, 한역 경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때 경전이 번역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목판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일반 불교 신자한테 보급시킨 것이 아니고, 일단 번역한 이후에 이것을 이제 베껴 쓰는 거죠. 베껴 쓰는 것을 사경한다. 사경. 복사하다 할 때 사절 써가지고요. 사경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경을 해서, 이 경전들이 일반 신자와 또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경법회라고 있죠. 사경법회. 그러니까 저희 가면은 반야심경 사경법회도 있고, 금강경 사경법회도 있고 해서 이 사경법회 할 때에는 이제 정성스럽게 경전을 모든 불교 신자가 베껴서 다시 쓰는 이제 그런 신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이 불교의 신심을 고무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또 2차적인 그런 기능은 그 당시
인쇄해서 그것을 보급할 때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사경에 의해서 같은 그 복사본을 이제 많이 제작한 이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께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경법회라는 죄가 생기지 않았나 하고 추측하는 이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서력 기원은 67년경 인도 스님에 의해서 42장경이 일단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사경이 돼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축법란이라는 그 스님께서 불본행경 이제 5권을 번역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번역이 시작되는데 그 후한에 나경에 들어온 안세고라는 그 스님께서 안세고 이제 인도 북방에 있는 안식국의 왕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인도 북방 지방에 이분께서 한 중국에 들어와서 20년간 역경에 종사하면서 이제 여러 경전을 번역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경전들도 물론 그 사경에 의해서 이제 복사본이 만들어지면서 이 중국 전 국토에 퍼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도 스님들이 대거 중국에 귀국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경전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경전 중에는 그 지류가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 그러니까 반야경 중에 좀 분량이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반야경 하면은 반야신병을 떠올리시겠지만 반야신병은 반야경 중에서 아주 극히 아주 축약된 가장 짧은 경전이고, 그러니까 반야경은 이 전체를 반야경에 속하는 경전을 다 모은다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이제 그 중에 소품, 대품, 그 개송의 숫자에 따라서 이 반야경의 이 종류를 구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도행반야경이라는 경전을 이 지류가참이 179년에, 그러니까 기원후 서력 기원후 179년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주산매경, 반주산매는 관불산매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제 그런 산매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경전을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응원경, 보적경 등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직염, 축법화, 불도증 이런 분들이 쭉 중국에 들어왔다가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전을,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경전을 번역하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마라지 법사입니다. 구마라지 법사. 이 구마라지 법사께서 401년에 장안에 들어와서 금강반야경, 이제 인왕반야경 등 여러 경전을 번역하시는데, 이 구마라지 법사의 번역은 문장이 너무 유려하기 때문에, 너무 아주 훌륭하고 너무 평이하고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제 봉독하는 이 금강경은 바로 구마라지 법사의 번역본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지 법사가 이 장안에 들어와서 수십 권의 경전을 번역하시죠. 어쨌든 이 구마라지 법사 또 그 이후에 이제 진제 스님이라는 또 인도 스님이 들어와서 번역하시는데, 어떤 중국 경전 번역의 초기에는 그 대부분의 역경가들이, 역경하신 스님들께서는 대개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물론 그 중앙 부분이 아니고 인도 북방 지역입니다. 이었는데, 기원후 627년에 이제 드디어 현장 법사가 장안을 떠나서 당나라 장안을 떠나서 인도로 향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젊은 현장 스님께서 이제 이 서역을 향해서 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현장 스님은 여러분 아마 3살, 4살 어린아이까지 아마 다 누구인지 얘기하면 금방 알 겁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이죠, 서유기. 서유기가 이 삼장법사께서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서역에 있는 천축에 가는 얘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이 소설인데,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이 구법 여행기, 법을 구하러 여행하신 그런 기록을, 그러니까 소설로 각색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책이 서유기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손오공이란 이런 주인공도 나오고요. 사오정, 서팔계 이런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마 만화로는 여러분 이 드래곤볼이든지 일본 만화지만 아니면은 우리나라 만화 중에도 TV 만화에서 약간 서유기의 토대를 두고서 만들어진 만화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그래서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현장 스님에 대한 별칭입니다. 별칭. 삼장법사라는 의미는 일단 불교 경전은 3가지가 있죠. 경정과 율장과 논장이 있죠. 그래서 율론 3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이 있고요.
율이 있고요. 논이 있고요. 그래서 경전은 이제 부처님의 이 근본 가르침을 써놓은 그런 경전이, 일전이 경전이고요. 경이고요. 율은 이제 불자들의, 그러니까 이제 특히 스님들의 그 행동 규범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 지침에 대해서 이제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런 그 불전이 율이고요. 그리고 논서는 이 경이나 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정리해서 설명해놓은 그런 불전이 논입니다. 근데 삼장법사의 경우에는 이 경율론 세 가지에 대해 통달한 분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삼장할 때 이 장자는 이제 바구니 장자죠, 바구니 장자. 창고할 때 장자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경전이 인도에서는 큰 바구니에 이 폐엽이라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의 경전을 써서 그걸 담아놔서 경전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이다라는 말을 붙여서 뭐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장법상인 삼장에 통달하신 효원장 스님께서 그 기원 후 620년에 당나라를 떠나서 이제 서역, 그러니까 천축을 향하시죠. 천축. 그러니까 천축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축이란 말도 이게 참 생소한 말인데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인도의 신두라는 말의 음사어입니다. 음사어. 그래서 이 신두는 바로 현재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죠.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인도의 동쪽을 겐지스 강이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서쪽을 인더스 강이 흘러가죠.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지역을 신두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두 지방.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인도를 이제 부를 때 한문 중국어로 부를 때 뭐 신두를 그냥 음역을 해가지고 뭐 신독이라고 부르던 신독이 바로 신두의 음사어입니다. 음사 소리를 흉내내서 쓴 말이죠. 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축도 이 신두 혹은 인도의 음사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라는 이런 호칭, 인도라는 명칭은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삼장법사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삼장법사께서 이 인도에 가서 경전을 이제 뭐 많이 가져오시죠. 가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오랜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번역을 하시면서 이 불교 경전을 번역하시면서 그 전까지 천축이라고 불렀던 그런 그 인도의 호칭을 인도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장인자에 건널도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도 밑에 것보다 더 낫죠. 그래서 이 도장인자니까 산법이 날 때 그 인자입니다. 그런 진리가 진리를 건너준 나라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인도라는 그런 음사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법사께서 다시 장안에 들어오셔갖고 그 시기가 이제 645년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현장법사는 이제 중국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개가 인도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경전 중에는 법화경,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이죠. 법화경 혹은 반화심경, 이 바로 현장 법사의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 법사 때까지 이제 대거 불교 경전들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밀교 같은 경전은 현장 스님 이후에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전은 이제 현장 스님 때까지 이제 번역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 역경가들, 경전 번역하신 스님들에 의해서 번역된 경전들이 송나라 때가 돼가지고, 송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죠. 송나라 때가 돼가지고, 하나의 전집으로 재편집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집으로 재편집이 된 불교 경전을 대장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경.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대장경을 판각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판각을 이제 지휘한 분은 송나라 태조 황제입니다. 태조. 그래서 971년에, 그러니까 서력 기원후 971년에 송태조께서 이 대장경 판각을 기획해서 근 12년에 걸친 그런 세월에 걸쳐서 이제 판각, 그러니까 나무에 새기는 거죠. 나무에 새겨서 983년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대장경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됐던 그런 경전들, 또 물론 목판본이 나오긴 했지만은
전체 대장경에 대한 목판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그 어떤 번역본에 대한 목판이 많이 보급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 불교 전집, 불전 전집을 만든 것이 바로 대장경인데 이것이 이 983년에 그러니까 송태조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송나라가 이제 나중에 원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동선사판이든지 개원사판이든지 중국서는 여러 가지 대장경이 편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그 고려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은 바로 이 송판 대장경에 의거해서, 이걸 이제 송나라 때의 촉판대장경이다, 촉판대장경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991년부터 서로 기원 후 1011년 사이에 고려 대장경이 판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판이 나온 다음에 한 10여 년 있다가, 10여 년도 안 된 세월 이제 있다가 바로 고려 대장경이 판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려 대장경을 판각할 때 그냥 송판을 그대로 이제 복사한 것이 아니고 거란본 대장경과 송판 대장경들을 대조하면서 오자와 탈자, 잘못된 문장을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교정과 감수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대장경의 원문을 확정한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경전이 대장경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 대장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문 대장경 중에 가장 이제 엄밀하고 오류가 오자가 적은 대장경이 고려 대장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고려 대장경을 토대로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다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장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려 대장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경전들을 모아서 대정시대, 그러니까 이제 명치시대가 1925년 이후부터가 명치시대죠. 그 이전에 대정시대에 일본의 이제 대정천황이라는 분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대정신수 대장경이라는 경전을 현대 활자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불교학자들이 대개 이 불교 연구할 때 참조하는 그런 대장경은 일본인들이 다시 교정을 해서 만든 대정신수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이것이 이제 한문본 대장경이고요. 그리고 아마 불교학자들은 대개 다 이 신수 대장경 혹은 이제 고려 대장경을 집에 한 질씩, 전집 전체를 이제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장경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대장경이 이제 빨리어 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스리랑카, 혹은 태국과 같은 그런 남방 상자부 불교권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 의지하는 대장경이 바로 빨리어 대장경인데, 이 빨리어는, 물론 계통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버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이 빠니니라는 문학자가 기원전 4세기경, 빠니니라는 문학자가 기원전 4세기경 문법 체계를 이제 재정비해서 만든 그런 문헌 언어인데, 이 빨리어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프라크리트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일반 민중사회에서 쓰였던 그런 언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빨리어에 의해서 쓰여진 대장경을 지금 이 남방 상자 불교권에서는 이제 이 대장경으로 의지해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대장경은 이제 어떻게 성립하냐 하면은 기원전 247년경 이제 아쇼크왕이라고 아시죠? 아쇼크왕. 인도 최고의 성왕이다. 혹은 이 현대 역사가 중에 토인비라는 분은 아쇼크왕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을 이제 하나 뽑으라 했을 경우에 바로 아쇼크왕을 뽑았습니다. 아쇼크왕이 징기스칸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아쇼크왕이 진시황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아쇼크왕의 아들이 이제 스님인데 그 아들과 딸을 다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힌다라는 스님, 마힌다 장로께서 33살 때 이 부처님의 사리와 바루를 갖고 스리랑카로 이동을 하십니다. 스리랑카는 옛날에 실론이다 이렇게 불렀죠. 인도 남부에 있는 작은 섬이죠. 그래서 이 아쇼크왕 아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이제 이쪽 인도 서부 지역에 살다가 이 경전을 이제 스리랑카 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경전이 지금 보듯이 문자화된 경전이 아니고 모든 경전을 암송에 의해서 이제 전승했습니다. 암송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 경전이 문자로 쓰여진 것은 아마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한 400~500년 정도 돼서부터 이제 비로소 문자화가 돼서 기록이 남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구전에 의해서 이제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판소리 보시면 알 거예요. 판소리 춘향전이든지 심청전 몇 시간에 걸치는 그런 내용을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전에 의해서 이 모든 대장경을 다 암기를 하고 계신 이제 그런 스님들께서 제자한테 계속 전수하면서 대장경이 전해지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가 마힌다 스님께서 이 스리랑카에 이제 불교를 전하면서 이제 빨리어로 된 대장경을 전하시게 되죠. 이때 마힌다 장로의 누이 동생인 쌍가미타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앉아 계셨던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그러니까 남쪽 가지를 꺾어 왔다 이렇게 합니다. 남쪽 가지를 꺾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스리랑카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가 아주 아름드린 나무가 스리랑카의 보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마힌다 스님께서 전하신 이 빨리 대장경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대장경은 빨리 니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까야. 그러니까 니까야의 의미는 부류, 클래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리 니까야는 총 이 5개의 이제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체계는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장부니까야 혹은 중부니까야 혹은 증지부니까야 혹은 이제 잡부니까야라는 이제 그런 상부니까야라는 그런 이제 5가지 니까야가 이 빨리의 대장경인데 이 빨리의 대장경은 이제 계속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원 전후에서 이제 문자가 된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현대적인 출판이 바로 서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현대적 출판이. 그래서 서구인들 중에 율장은 이제 율장과 이제 경론의 3장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경륜은 3장이 있는데 이 중에 율장은 올덴버그라는 서구학자가 1879년에서 1883년 사이에 이것을 문자화해서 출판합니다. 그 다음에 경장과 논장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장과 논장은 리스 데이비스라는 또 서구학자가 이제 PTS, 그러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빨리 불전협회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이분이 1884년부터 1900년에 걸쳐서 이 빨리어 대장경 원문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을 영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빨리어 대장경은 원문, 문자화된, 현대화된 문자로 쓰여 있는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우리가 모두 다 구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장경은 이제 티베트 대장경인데, 이 티베트 대장경은 일단 제일 처음에 이 대장경을 판각된 것이 이 13세기경입니다. 그래서 13세기경 나르탕이라는 티베트 지역에서 이 판각된 고판이 최초일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1410년에 그러니까 티베트 대장경 중에 이 깡귀루, 그러니까 티베트 대장경은 이제 이제 3장이 아니면 2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문이나 빨리 대장경에서 경과 유를 합해서 깡규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깡규루. 그러면 논장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이걸 땡규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장과 율장이 깡규루. 이제 이걸 불설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땡규루는 이것은 논소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소부. 그러니까 경과 율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이 1410년 이제 판각된 이래 북경판은 1984년부터 1737년에 걸쳐갖고 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정판이 판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장에 해당하는 이 땡규루는 1724년에 이제 최초로 땡규루가 제작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장경은 이제 이 티베트 대장경 일반 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경판 대장경으로
일본의 대곡대학, 오다니 대학에서 이제 영인본으로 복사해서 영인본으로 만든 대장경이고요. 이것은 청나라 황제가 이제 제작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동북대학, 도호쿠대학의 그 델게판 대장경인데, 그러니까 티베트 델게 지역에서 편곡된 대장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만에서, 이제 불교학자들이 다시 영인을 해가지고 이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대장경을 우리가 참조로 해서 이 불교학을,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를 연구할 때 의지해야 될 경전, 대장경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세 가지 대장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역 대장경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해인사에 가지고 있는, 이제 고려 대장경이죠. 이제 그것도 한역 대장경에 속하고, 또 일본의 이 대정시대, 1910년대 전후에서 그 대정시대에 이제 현대학자들이, 일본의 현대학자들이 만든 대정신대장경, 이것도 이제 한역 대장경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빨리 대장경은 그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이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 불교 단체에서 만든 그런 대장경이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베트 대장경은 그 델게판과 북경판의 두 가지 대장경이 지금 현대 학자들이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그런 대장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